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한쪽에서는 독재의 후예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빨갱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성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 내부 결집 전략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대 세력은 혐오의 대상으로 변질이 됐다. 실용과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보수와 진보를 토론해야 한다.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한 발언들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어제 토론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현 상황에 대한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데까지는 공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론에 대한 공감이 강론의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반길에 오르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지만 당파를 초월해 협력을 도모한다는 초월의 어제 모임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빠졌습니다. 6월 현재 20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23.3%, 19대 국회 34.2% 최악의 기록률을 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수와 진보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 사태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는 국회 파행 48일째, 경제는 하방 위험 장기화 국면입니다. 걱정이 큽니다.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밤 11시 37분께였다고 합니다. 네네. 이 향년 97세, 1922년생이시니까요. 이 정도면 백수를 누리셨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네네. 그동안 그 노환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긴 했었습니다. 예. 이 여사는 이화여고, 이화여전,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졸업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학사 석사까지 하고 오셨고, 네네. 귀국 후에 이제 이화여대 사회사업과 강사를 하면서 여성운동을 굉장히 맹렬히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한 YWCA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이사 이런 것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만난 것은 그 전쟁 중이었습니다. 예. 1951년. 그리고 유학 다녀오신 뒤에 1959년에 다시 재회를 하셨고 결혼하신 거는 1962년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상처하시고 그 이후에 결혼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정치적 동지. 예.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가한 그런 글을 보면 시국을 보는 눈이 정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네. 예. 하지만 남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난 2009년 8월 또 장남 고 김홍일 전 의원을 지난 4월에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이고요.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상 전 국무총리하고 권노갑 민주평화당 고문이 맡는다고 합니다. 네네. 5당 대표들을 장례위 고문으로 이제 모실 예정이고 현역 의원들은 장례위원으로 모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호 여사의 부친이 또 세브란스 의전 교수셨죠. 예. 네. 그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언론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핀란드 국빈 방문 중에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신앙인 민주주의자였다라고 평가하시면서 부디 영면하시길 바란다. 네. 올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다페스트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오늘 오후에 인양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본 와이어 4개 결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크레인선에 지금 연결을 하는데 이번 줄이 조금 이제 에러가 좀 있었죠.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6시 30분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 30분입니다. 그때부터 인양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4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한 번에 5cm씩 초저속으로 이제 들어 올린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제 선체가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 또 단계별로 또 실종자 유무도 또 확인을 해 가면서 시신이 혹시 발견되면 그것도 수습해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이제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예. 사고 발생 14일 만에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현재 실종자 숫자는 7명입니다. 선체 내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을런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고 생존자와 기타 유가족들도 이 모습을 꼭 좀 보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하실 것으로 지금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또 이 한 차례 눈물바다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속에 어제 생존자 2명 그리고 유해 4구도 처음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요? 네. 이 제2의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구미형 일자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의 광주형 일자리로 밀양형 일자리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에 창원에서 환경의 날 행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예.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시기도 했는데 그때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밀양형 일자리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그래요. 네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 경차 공장이고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 배터리 소재 공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밀양형 일자리는 대기업 단독이 아니고 이 창원, 부산, 김해 등에 소재한 30개 뿌리 기업이 참여를 한다 그래요. 예.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물 관련 업체들이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건 또 약간 논란의 여지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김경수 밀어주기 내지는 경남 민심 되돌리기. 네. 예.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자리 얘기 나와서 어제 많이 화제성 뉴스가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일자리를 둘러싼 부산 항운노조의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지방검찰청이 지난 2월부터 한 4개월 동안 부산 항운노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소문은 상당히 무성했었는데 네네. 이 2명의 전직 위원장을 비롯해서 터미널 운영사 임직원 4명,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해서 모두 31명을 적발을 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구속하고 기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모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취업 승진 복직 정년 연장 이런 걸 해주고 뒷돈을 받은 그런 게 좀 드러났고 김 전 위원장과 노조 지도부는 또 이 노조 간부 친인척을 비롯한 외부인 130여 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등재를 하고 네네. 이 가운데 105명 정도를 부산신항 물류업체에 또 전환 배치를 했다 그래요. 예. 불법 취업한 사람들 가운데서 60% 정도가 반장 이상 노조 간부의 친인척이거나 주변 사람들이었다는 네네. 얘기고 또 항운노조 지부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가 일용직 공급권을 독점을 해서 설립 2년 만에 연매출 200억 원을 거두는 회사로 급성장했다. 예. 이런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이런 관계기관들에 이제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감독기관은 그동안 눈뜬 장님이었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좀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노동자의 편에 서야 될 사람들이 노동자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겠어요?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종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전광훈 대표 목사 요즘 화제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촉구,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국 개신교 최초로 설립된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 목사의 발언을 거짓이며 반기독교적인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개신교계 원로로부터 한기총의 문 대통령 하야 요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섬 공동체의 유해근 목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청취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나섬 공동체 어떤 단체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셨고 또 남아있는 우리에게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이방인 나그네들을 돕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제한몽골학교 같은 아이들 위한 교육기관을 세워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제한몽골학교 이사장을 지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개신교에 존경받는 원로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요. 저희가 오늘 한기총 관련된 그 이슈를 좀 몇 가지 여쭤보기 위해서 전화를 연결을 했습니다. 한기총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목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기를 좀 원합니다. 예, 한기총 물론 뿌리가 이제 있죠.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에도 사실은 그와 유사한 단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한기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1989년도에 당시 문익환 목사의 방북 이후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 통일과 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이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네네. 그런 이제 진보적인 통일 혹은 또 평화라고 하는 이런 시대 정신에 대해서 당시에 보수적인 일부 목회자와 교회가 세운 그런 이제 교회 연합 기관 중에 하나가 이 한기총이죠. 예. 네네. 그런데 그런 보수적인 신앙 중심적인 그런 그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 이곳에 대표인 전광훈 대표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정치성이 강한 발언은 그럼 왜 그런 것이죠?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요. 네네. 보통 분들은 사실은 더 이해하실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이미 선을 넘었죠. 이런 상황에서 마치 그가 한국교회를 대표처럼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네네. 저는 그분에게 대표성을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대표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용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고. 네네. 고작 그분들이 갖고 있는 대표성은 전체 한국교회의 10%도 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그분 특별히 전 목사의 그런 이 시대 착오적인 그 이야기들은 사실은 교회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네네.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난 7일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곳에서 나온 그 성명을 보면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2010년에 한 1200만 명의 그런 회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예전에 30% 수준이다 그랬는데 이 같은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네.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이라고 지금 60, 70개 정도의 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또 최근에는 뭐 일부 그 이단으로 정제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까지 해제를 해가지고 네네. 몸집을 키우고 나름 돈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런 행태를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그 같은 목회자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은 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곳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지금 현재 한기총의 대표로서 어떠한 인물이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니까, 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말할 건 없지만, 뭐 일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부적절한 언어 또 그런 말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계의 그 현실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아주 그 시대착오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자꾸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또 언론은 또 그것을 받아서 그를 또 이제 그 이름을 또 자꾸 보도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말거리도 되지 않는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개신교 내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인지요?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뭐 우파가 되든 좌파가 되든 그건 개인적인 자유예요. 네네. 그렇죠? 대통령을 누굴 찍든 국회의원을 누굴 찍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의 편향성이나 정치적인 그런 그 기준이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분이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이게 대표성도 없는 단체의 장을 맡아서 마치 그것이 한국교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시키는 이 현실이 난 도저히 같은 목회자로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인정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념의 편향성에 경도된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집단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 거죠. 그죠? 네네. 교회 안에 우파, 좌파, 예수님께서 우파셨겠어요? 좌파셨겠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작은 것들로 교회가 그렇게 휘둘리거나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하물며 목회자라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러나 영향력을 가진 그 목회자의 발언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을 때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정돈을 해야 될 필요성을 교계 내부에서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은 이제 이미 선을 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선을 넘었고, 개인적인 것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한기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자꾸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스스로 한기총 대표 자리를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한기총을 이제는 해체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뭐 저희들 내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그 발언이 무엇인가 뭐 그런 거 있다고 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또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글쎄, 저는 그거야말로 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사대주의도 아니고, 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가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모순이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체성도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 왜 지금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 철학적인 그런 의미도 잘 모른 채 내가 볼 때는 뭐 정치적인 권력 욕 혹은 뭐 그런 자기 과시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 네네. 이것은 지극히 아주 잘못된 행위고 또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오해를 이제 좀 야기시켰는데 예.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전광훈 목사에게 좀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목사직을 그만두시고 정당에 가입하셔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하시는 게 옳아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란과 갈등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네. 그것은 그분 자신에게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든지 아니면 조용히 자숙하시든지 이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섬 공동체의 유해근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네티즌들이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 매니저의 폭행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관련 소식이에요.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 진행을 하도록 하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요. 전 매니저의 폭행에 이어서 아버지처럼 따랐던 현 매니저에게 7억 원 이상의 사기를 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는 유진박의 매니저 김 씨를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진박 씨에게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유진박의 매니저 김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동현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요. 어제 밤늦게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유진박 씨와 관련된. 거기에서 이제 유진박 씨의 모습이 요즘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좀 나타났는데 지금 유진박하고 매니저 김 씨,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때 촬영할 때 그 PD님이 이런 사실을 다 알려드리고 나서 네네. 이제 분리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의 지인분이랑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의 지인분이랑. 원래는 유진박 씨는 어머니가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다가 네. 어머님이 돌아가셨고요. 근데 지금 지인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군요. 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유진박 씨 소식을 접하게 된 게 이번에 방송 촬영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었나요? 저희는 그 전까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고요. 네네. 이제 PD님이 저희 센터에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후견 쪽 지원하시는 백광열 변호사님이랑 같이 센터에서 네네.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피해 상황들을 쭉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특히 이 문제에 나름 관심을 좀 갖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 기관이 이제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인데요. 네네. 이제 저희 기관 하는 일이 이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 상담 조사, 그다음 피해자 지원 같은 거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유진박 씨는 이번에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지금 아무래도 금전적 피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기랑 횡령 등의 피해액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7억 원 이상 되는 걸로 그 정도로 보여서 고발장에도 그렇게 네네. 작성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당한 그 매니저 김 씨 그리고 유진박 씨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저도 어제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지켜보면서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참 가까운 사람이구나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잖아요. 네. 아마 굉장히 배신감이 크고 그것 때문에 충격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런 걸 다 회복하는 데는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는 홀로서기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후견인이 지정이 되면 후견인 도움 받아서 뭐 새로 소속사도 구하고 계속 음악 활동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진박 씨가 그 자기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때 이제 PD님이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려드리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네네. 이제 제주도 땅 얘기를 드리자면 본인은 그 어머니 상속 재산인데 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거든요. 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네. 그러면은 그 매니저 김 씨가 그 같은 사실을 유진박 씨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던 건가요? 알려줬는지 아닌지는 지금 와서 잘 알 수는 없는데요. 네네. 알려줬다고 해도 본인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고요. 네네. 이게 보면 유진박 씨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천재적인 예술가다 뭐 이런 평까지 좀 받으면서 그동안 쭉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매니저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이 왜 그렇게 그 높았어야 했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네. 이제 이 조울증 때문에 그런 게 좀 크고요. 네, 조울증 때문에 이제 약간의 기능적 퇴행이 발생을 하고 이제 또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이제 다 케어를 해주시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익힐 기회가 없었던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유진박 씨의 그 홀로서기에 대한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조울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정신장애 일종으로 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희 장애인 복지법상으로는 이제 정신장애로 등록이 가능한 장애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장애인 인권센터에서는 더더욱 이제 이 같은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쏟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유진박 씨가 그 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홀로서기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그 유진박 씨를 잘 보살펴야 하는 이 매니저 김 씨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큰 실망 또는 더 나아가서 분노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권센터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매니저 김 씨는 이제 형사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피해 회복도 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그 뭐 자기 홀로서기가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조력자인 매니저 김 씨로부터 오히려 피해를 본 이런 사례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년이 돼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른바 후견인, 성년 후견인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이제 성년 후견 제도는 예전에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성년 후견 제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예. 이제 후견인이 이제 재산 관리라든지 뭐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들을 맡아서 해줄 수 있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법정 후견을 받으면 이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좀 다른 거죠? 이제 성년 후견이 가장 이제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후견이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제 후견인이 대신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한정 후견이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특정 후견은 일시적이나 특정한 사무만 이제 후견을 받는 겁니다. 유진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성년 후견인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모와 고모분께서 이제 한정 후견 신청을 하셔가지고 후견 결정이 났는데 중간 단계라고 하는 예. 네, 예. 예, 그게 났는데 이제 그거를 취하를 하셔가지고 예. 지금은 후견인이 없는 상태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좀 들어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그 김 매니저가 이제 이모 고모를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 후견을 받은 손발이 다 묶이니까 아하. 취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된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럼 앞으로는 유진박 씨는 성년 후견 어떤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원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다른 변호사님께서 지금 후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이 유진박 씨가 성년 후견인을 받아야지만 일상생활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인지요? 예전에도 이미 이제 한정 승인을 받으셨고, 네네. 한정 후견을 받으셨고, 네네. 지금도 이제 받으셔야 되는 상태로 보여요. 예. 어제 저도 그 유진박 씨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집안 벽에 가득히 낙서가 써져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조울증의 증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예. 이제 조증 단계가 오면은 이제 네네. 약간의 그런 특이한 반응들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결국에는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직접 변호사님으로 일하시면서 과연 이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이 유진박 씨 같은 한 사람뿐이겠는가? 또 다른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네, 유진박 씨 같으면 이제 분류를 하자면 정신장애인데 네네. 이제 보통은 이제 발달장애 가지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세요. 네네. 발달장애라고 하면은 지적장애랑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뭐 인지 기능이나 뭐 상황 판단 능력, 기억력 같은 게 좀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인지 능력이라든가 상황 판단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분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난다면은 당사자들은 정말 대책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 범죄 자체를 모른다? 네. 그 얘기는 내가 피해자다라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제 뭐 저희 센터에 휴대폰 관련해서 많이 사건이 접수가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이제 보통 이제 휴대폰을 뭐 고가의 기기나 고가 요금제로 강매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예. 같이 가서 사인을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기를 받아서 도망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내가 좀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금을 덤터기를 씌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네요. 이건 좀 말씀 들어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 같은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상대로 한 범죄, 이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면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은 게요. 일단 뭐 특별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또 뭐 다른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아니면 뭐 후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는 장애인 차별 소지가 크거든요. 아, 그건 인권 문제인가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제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되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자면, 지금 후견 같으면은, 후견도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것도 이제 후견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무는 후견을 받고, 어떤 사무는 안 받고,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이제 적절한 후견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후견을 받을 정도까지 능력이 부족하진 않은데 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의사결정을 좀 조력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조금 이상한 낌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본인이 계약서를 쓰셔야 되는데 네네. 글을 잘 못 읽으셔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못 하신다던가 예.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신다던가 이러면 한번 뭔가 다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확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모든 그 제도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장애를 가진 이 분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완벽한 안전망? 완벽한 안전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실 어렵죠. 근데 이렇게 성년 후견이라도 받고 있으면 이제 좀 예방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자면 이제 유진박 씨 같은 경우에 이제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을 당하셨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예. 네, 예. 그런 걸 이제 후견인이 동의를 해야 처분을 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재산의 처분 같은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처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처분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안전해지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근데 사실 후견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예. 이제 그런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잘 후견의 내용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그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거나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가족들이 이 같은 문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럼 어떻게 좀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후견에 대한 거는 이제 공공 후견 사무를 하는 곳이 있어요. 네네.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공공 후견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실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 같은 장애인 권익 공호 기관이나 네네. 아니면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피해를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이른 아침 시간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의 김동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한국 축구가 뜨겁습니다. 최근 개최된 이 대회에서 한국이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4강 진출의 신화를 재현해냈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직접 주관하는 국제축구대회 중 하나로 2년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20세 이하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 대회는 무엇일까요? 1번 U20, 2번 G2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